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를 들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0% 하락 거래된 단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울과 부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의 경우가 전용 59제곱미터인데 11월 13일에 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에는 이 아파트가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45%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3억 3,100만 원 차이가 나죠. 9개월 만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자, 서대문구 홍은동 쪽 한번 가볼까요?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역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1월 16일에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역시 21년 최고가는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으니까 한 41% 정도 하락된 금액으로 3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40% 하락이 아니라 30% 하락은 아주 많습니다. 구로구 쪽 가볼까요? 경남 2차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인데 지난 11월 달에 4억에 역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역시 21년 9월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36% 2억 3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말고도 사실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올해 초에 이미 예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 올해 초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신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로만 본다면요, 더 크게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7억 원 하던 아파트가 9억대로 주저앉았습니다. 8억 정도가 하락된 겁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0월에는 9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아파트가 21년 최고가를 달리던 그 시절에 21년 8월이었죠. 17억 6천만 원에 팔렸으니까 한 8억 정도 하락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와 딱 맞붙어 있습니다. 999세대니까 세대수도 적지 않고요. 준공된 지 한 7년 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살기가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를 제 친구가 21년에 이 아파트를 막 사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사면 상투다.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광풍이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인데 역시 21년보다는 8억 정도 하락했으니까 한 2년 만에 제 친구는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야, 이제는 사도 되지 않냐? 라고 또 물어오길래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라고 했더니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사실 뭐 여기저기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매물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성북구 기름동 쪽을 가보면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지난 21년 10월 달에는 최고가가 13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 달에 34% 하락한 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4억 8,500만 원 정도를 더 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 쪽 가볼까요? 방화동에 마곡 한숲 대림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3년 11월 엊그제입니다. 13층이 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직전 가격이 8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몇 개월 만에 39% 3억 2천만 원이 하락된 겁니다. 부산 쪽 가볼까요? 부산 쪽에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1년 최고가가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0월 한 두 달 전에는 10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 역시 6억 2,500만 원 정도 더 하락했죠. 부산 최고가라고 하는 해운대 LCT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운대 LCT 더샵 아파트 전용 144제곱미터인데 22년 3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3년 11월 초에는요 2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정확히 10억 8천만 원 하락한 겁니다. 아니 뭐 10억이 네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 후배 집에 놀러 갔더니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이름이 하나는 10억이고 또 하나는 20억이었어요. 10억 그러면 와요. 20억 그러면 옵니다. 제가 왜 강아지 이름을 20억 뭐 이렇게 지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네 아파트를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빨리 되라고 20억이라고 지었답니다. 참나. 자, 서울과 부산 쪽에 대폭 하락한 아파트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보자면 서울 강북이든 강남이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4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왔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쪽에도
일원동에 우성 7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5, 6억씩 하락된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이유, 왜 급락이 나올까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집들이 지금 이렇게 급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물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급매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미 연준이 내년이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주택 경기도 계속 살아있죠. 우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좀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성장률은 하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 금값 막 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이 지금 넘었는데요.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뛰고 있죠. 바로 이게 왜 그러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다른 또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흐름을 잘 읽은 후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움직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가격이 하락 방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그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은 뭐 이미 위기죠. 지식산업센터 역시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택은 뭐 그나마 급매로라도 팔 수 있고 또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급매로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가 나와도 기본 3회 정도는 유찰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 집값은 안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그 집이 세대수가 작아서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강남도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24년, 내년이죠.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분양받으시려거든 정말 신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이 되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현금 쥐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렸죠. 현금 체력을 좀 길러야 된다. 금융 체력을 길러야 할 시기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분양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워낙 오른 탓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설사 진입했다 하더라도 고가의 주거 비용에 지출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관악구의 합계 출산율이 0.422명입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죠. 광진구가 0.461명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역시 0.477, 강북구 0.483, 강남구는 0.490, 서울시 합계 출산율 평균이 0.593명입니다. 그러니까 0.6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죠. 0.7 이렇게 평균을 넘는 곳은요, 성동구와 강동구, 노원구 이렇게 불과 3개 자치구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평균 이하라 이겁니다.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한 50%가 채 안 됩니다. 자가 보유율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55%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서울은 자기 집이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60% 정도 되고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주거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그나마 가장 적당한 곳은 노원구, 강동구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이 적은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서 살기에는 그나마 여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노원구, 강동구도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쌉니다. 결국 집값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울을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그렇다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비싼 강남 땅이 더 비싸지라고 용적률을 막 올려줘서 주상복합을 짓게 하고 그것을 하이엔드라고 해서 또 시행하는 사람들은 평당 몇 억씩의 분양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은 더 비싸지겠죠. 땅값이 비싸지니까 분양가는 앞으로 또 더 올라가겠죠. 분양가 더 올라가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시행사나 건설사 망할까봐 또 다시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데, 물론 공급되는 주택수를 늘리려는 것은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수를 늘리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맞는 얘기고요. 또 교과서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맞지 않더라 이겁니다. 결국 시행사만 돈 벌고 부동산 소비자는 과하게 부담을 해서 경기 위축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렇게 높게만 짓게 하면 그 앞에 있는 도로는 넓어지지 않는데 건물 높이만 높이 올라가니까 이 도로의 교통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집값을 잡아서 경제 전반적인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제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중앙정부에 그런 말을 했겠죠. 아니, 부동산 PF가 지금 위태로운데 이게 한 번은 터져서 시장이 좀 정리되고 다시 이렇게 좀 정리된 다음에 이게 땅값이 좀 싸지니까 하락된 가격으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분양가도 싸지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안 망하게 연장해주고 버블 폭탄을 끌어안고 가게 하느냐, 뭐 이런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그런 어필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용적률 올려주고 공급량 늘리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적률 올려주고 공급량 늘린 곳에 아파트 가격은 다 뛰어 있습니다. 도심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오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된다 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일 뿐입니다. 실물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계속 더 비싼 집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결국 공급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늘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하되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꼭 그렇게 도심에 도로는 좁은데 비싸게 용적률을 올려서 고가 경쟁을 시켜야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만 질비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젊은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요 154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 10년 전 대비 연평균 4.5%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21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25년, 그래서 2년 뒤에요, 서울은 노년 인구가 20%가 조금 넘습니다. 초고령화 서울로 진입하는 겁니다. 자, 2032년, 앞으로 8년 뒤에는 서울의 노인 인구가 30%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은 65세 노인 인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어떤 그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곳에 가면 시민들의 보행 속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강남 쪽은 보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의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빈곤하다는 게 또 문제죠. 어르신들도 부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빈곤하신 분들도 절반은 된다, 이겁니다. 자, 젊은 층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내용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도요 속수무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 그냥 쿵 하고 떨어진 단지가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매매 가격이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가 서울 강남구의 도곡동의 아파트인데요, 도곡 렉설 아파트입니다.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달 11월 29일 3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6개월 전인 2020년 5월에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거래가는 4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최고가보다 무려 12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포동의 1등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3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제가 예측하고 여러 번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단지인데요, 최고가 거래 대비 한 4억 5천만 원 내려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도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타이밍에 서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또 송파구의 잠실 엘스 아파트 아시죠? 84제곱미터, 여기도 역시 4억 1천만 원 하락 거래가 있었고요. 서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산, 인천, 대전 뭐 이렇게 지방의 랜드마크 아파트들마저도
마찬가지로 하락 거래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하락 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반등을 좀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하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집값이 비싸지니까 이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락 매물들이 나오고 하락 매물들을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큰 폭으로 하락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 내정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 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집 걱정 안 하게 하려면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누구의 억장이 안 무너지게 한다는 것인지, 부동산 개발자들의 억장이 안 무너지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비자 국민의 억장이 안 무너지게 한다는 것인지 주어가 빠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든 뭐든지 집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집 숫자보다 집값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주시길 새로운 국토부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출산율이 우리가 0.78명인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인구가 2070년에 4천만 명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90%에 달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건 뭐 지금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수치죠. 충격적인 것은 2050년대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68%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것이죠. 자, 미국의 NYT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소멸 위기에 몰려서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로스타우서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출산율은 1.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북한은 현재 인구가 2,600만 명이 조금 넘고 우리는 현재 인구가 5,15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지금 아이를 점점 더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0.6명대로 내려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죠. 북한은 출산율이 1.8명이니까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1960년과 2021년 동안 출산율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217개국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 0.81명이었고요. 23년 올해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고 24년도에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냐? 4년 후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지금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고 있죠. 가장 많은 인구의 경제 은퇴입니다. 자, 그러니까 63년생부터 66년생들은 은퇴를 했고요. 67년생부터 73년생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은퇴 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 데이터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전체 인구가 989만 명입니다. 현재. 그중에 베이비붐 세대가 137만 명인데 서울 인구의 한 13.9%, 한 14% 정도 차지하죠.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57.9세, 그러니까 58세입니다. 대부분 은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몇 살 때냐? 지금으로 본다면 50세, 51세, 52세, 53세, 이분들이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당 한 90만 명이 조금 넘죠. 70년생, 71년생, 72, 73년생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죠. 자, 표를 보시면 지금 50세가 91만 8천 명이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24만 9천 명입니다. 50년 사이에 66만 9천 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년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20년 정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 평균 나이를 한 40세로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경제 주축이 될 나이가 지금 20세겠죠. 자, 그럼 20세를 한번 볼까요? 40세가 84만 1000명입니다. 20세가 53만 6천 명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30만 5천 명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지금까지 미친 듯이 올랐던 그 아파트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은행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으로 이런 것을 지목했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의 불안을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6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이 한 1.4%가량인데 OECD 평균은 2.2%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0.8%포인트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출을 늘리면 출산율이 0.055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 또 육아휴직은 실사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52주,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이용 기간은 사실상 10주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더 쉬면 눈치 보여서 출근하는 것도 있죠. 육아휴직 OECD 평균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보다 깁니다. 61.4주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맞춰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OECD 수준까지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이 더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의 내용인데, 자,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에서는 61주를 주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또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대기업도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이렇게 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여성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성의 고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은행 보고서는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청년층, 15세에서 39세를 보통 청년층이라고 하죠. 고용률을 보니까 2019년에 58%입니다. OECD 평균이 66.6%입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고용률도 OECD 수준까지 높이면 한국의 출산율이 또 119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청년들 취업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왜 건설 현장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화단에 잔디밭, 출입금지 이런 걸 갖다가 꽂아 놓으라고 하면 이 글자를 거꾸로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일단 꽂으라니까 꽂아 놓는 거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하자 공사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고 혼외 출산을 용인하면 각각 0.414명, 0.159명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혼외 출산이라는 것은 외도해서 낳는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낳는 출산을 말합니다. 서구에서는 혼외 출산을 받아들여서 임신수당, 육아수당, 이런 다양한 사회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출산율이 실제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 비중 얼마나 될까요? 2.3%입니다. OECD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3%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43%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죠. 자, 아무튼 혼외 출산,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출산인데 이걸 좀 용인하자 이겁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청년층의 경쟁 압력의 부담도 크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중에서 또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거 불안입니다. 둘째가 교육비죠. 주택 가격의 거품만 조금만 더 빠지더라도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미쳐도 너무 미쳐있는 수준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만큼 50년 대출을 받아도 다 못 갚을 만큼의 그 정도의 거품이 있는 주택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최소 집값이 2015년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 2016년, 17년 수준은 돼야 출산율은 올라간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는 쉽지가 않죠. 정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2016년까지의 가격으로 하락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자, 18년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2016년 수준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사실상 이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패닉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 길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적정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표영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제가 미친놈 취급받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2016년 정도 가격이면 PIR 지수가 얼마냐면요 10 정도 나옵니다. 10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예전에도 이것도 집값이 비싸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8, 29, 32가 나오니까 10보다는 3배 가까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주변의 다주택자분들 대다수가 죄송하지만 저처럼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2016년, 17년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제 주변엔 정말 많습니다. 다만 1주택자분들의 대다수는 2016년은 과하다, 2018년 수준은 적당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21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나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은 주택의 가격이 21년 최고가보다는 더 뛰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왜 그러냐면 대출을 많이 끼워서 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20년, 21년에 사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과하게 하락해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19년, 21년 사이 그리고 지금의 분양가가 정말 미쳐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정말 더 큰 문제, 국가의 위기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락할 거라면 한 번은 겪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 다주택자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제가 예측한 대로 2차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번이 예측한 대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무작정 하락을 이야기하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먼저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앞으로도 제가 욕을 좀 먹을 텐데요. 욕을 먹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아파트 경매 물량이 정말 대거 늘어났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세입자 보증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매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0년과 21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매가 나왔다 하면 낙찰을 받았던 그 분위기 지금은 완전히 반대 분위기입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2,829건입니다. 10월 달에는 2,629건이었습니다. 한 7.6%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1년 전에 11월 달에는 1,904건이었는데 지금 11월 달은요 48.6%가 늘어났습니다. 반올림하면 49%가 늘어난 겁니다. 이걸 또 반올림하면 50% 절반이 늘어났습니다. 자, 경매 건수도 이렇게 폭증을 했고 낙찰률은 그런데 아주 저조해서 경매 시장마저도 지금 찬바람이 휑휑 불고 있습니다. 11월 경매 낙찰률을 보니까 37.8%인데요. 이게 10월 달의 경우는 39.8%였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낙찰가율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80.8%로 기록됐는데 7개월 만에 낙찰가율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11월 달의 경매 건수가 281건인데요. 지난 5월부터는 매월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낙찰가율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8.5%입니다. 아주 낮은 낙찰가율이죠. 낙찰가율 상승을 리드하던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마저도 위축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평균 응찰자 수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11월 달에만 670건입니다. 이 숫자는요, 2015년 4월 달 이후에 8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진행 건수를 경신한 겁니다. 지방 5대 광역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다 마찬가지로 낙찰가율 역시 80%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해서 아파트에 올인했던 그 영끌분들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시는 집을 안 산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초급 갈 때 그때 정말 영끌로 빚을 많이 끌어안고 이게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사신 분들인데, 이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본금은 다 까먹고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경매라는 것은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임의경매라는 게 뭐냐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죠. 담보물건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 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되고요.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에 받지 못한 채권 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되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하고요.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거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강제 경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둘 다 지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금리죠.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단이요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경매도 낙찰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걸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은행에서는요 보통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난 11월에 임의경매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최근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발생한 연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대출이자를 못 갚는 분들이 이 정도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 근무하는 제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체자가 개인도 많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정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요.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은 정말 수익률이 엉망진창입니다. 대출금리를 임대료 받아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가 늘어나면 저가로 경매를 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그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물건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경매를 바로바로 낙찰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급급매 물건이 다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이 왔을 때 급급매 물건이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급급매 물건이 확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또다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강제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높게, 정말 단시간 만에 그렇게 미친 상승은 단군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도 깊을 것이다, 이겁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기업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무슨 주식 사고 팔듯이 한다. 강남과 용산이 가격이 올라서 한 10억 하던 것이 어떻게 순식간에 30억이 넘었냐, 아파트가 무슨 에코프로 BM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집은요 1차적 가치가 거주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 2차적 가치가 투자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란 게 있는데, 집은 또 필수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거주든 투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분양 받으셨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또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이 공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상가에 투자했다가
준공이 끝났는데도 공실이 되고요. 또 준공 후 한 10년이 지나도 빈 상가로 남아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가 있었고 또 수익률이 보장이 됐었지만 특히 코로나를 겪은 후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게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또는 상가 건물들의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죠. 미분양으로 고전하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 수익률이 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분양가다 이겁니다. 고분양가로 인해서 상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지 않고 임차를 얻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가 임대료도 내기가 아주 벅차죠. 상가 분양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으로 고전 중인 서울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 단지 내 상가 계약금 납입 조건을 10%에서 5%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곳에서만 적용하던 계약금 조건 변경을 상가에도 적용한 사례죠. 사실 상가 분양이 안 되면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경우는 아주 허다합니다. 자, 악성 미분양 단지로 유명한 대원 칸타빌스웨어 팰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할인해주고 주변 빌라보다도 싸다고 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1년 반 넘게 아파트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있고 또 주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 1층 상가 역시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저희가 가봤더니 그 인근에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좀 꺼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한번 나면요, 공실 상황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가는 채워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상가의 특징입니다. 왜? 이 상가가 살아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고 계속 반복되죠. 저희가 용인에 가서도 보여드렸었죠. 똑같은 현상이 여기저기 대형이면 대형일수록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칸타빌스웨어 팰리스의 경우는 단지도 작고 해서 그렇다지만 엄청나게 단지가 큰 매머드급의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2018년 입주를 했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아시죠? 여기 상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공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5년이지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1층 상가 매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 상가마저도 공실투성이라는 것을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거의 다 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텅 비었습니다. 사실상 상가시장은 창업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창업자가 많아야 상가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임차인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공실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의 대다수가 상가의 조감도만 보고 분양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감도만 보고 개발 계획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상가를 계약금 10%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니까 덥석 분양을 일단 바꿔보는 것인데요. 준공 후에 입주를 하고 임차를 놓으면 이게 또 임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라고 해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또 1년치의 월세를 안 받고 임차를 놓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상가가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요, 일단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들이 여기에서 1차적인 이익을 다 챙깁니다.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단지 내 상가랄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분양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그 미분양분을 다 떠안아서 시행사가 이제 월세를 주고 또는 백화점처럼 수수료 매장을 주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요 왜 이러냐면 시행사에서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 주상복합이랄지 지식산업센터랄지 오피스텔의 또 다른 이름 기숙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미 이익을 다 챙겼기 때문에 상가는 사실 덤으로 이익을 더 챙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상가를 분양을 안 하고 수수료 매장으로 돌리는 데는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자, 개발 하나 잘하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개발 사업인 거죠. 봉이 김선달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수수료 매장도 입점이 안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 대다수가 장소가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이 임차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이든 어디든 상가 분양, 상가 입점은
규모나 입지만 보고 하셨다가는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 양재역 부근에 아주 큰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의 다 공실이기 때문에 이걸 상가로 쓰지 않고 오피스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양재동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좀 전에 헬리오시티 말씀드렸죠. 헬리오시티의 조합이 올해 들어서 이 상가 보류주가 있는데 이 5번째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고 있죠. 보류지라는 게 뭐냐면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곳에서 아파트 분양 대상자의 또 누락이나 착오, 또 만에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아파트 역시 이걸 보류지라고 하고, 상가 역시 이걸 같은 이유로 보류지라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장사가 잘 되던 그런 식당이나 가게들도 손님이 없다고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상가에 입점하려는 자영업자분들도요, 정말 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만한 그 고수익을 낼 만한 사업 업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다 해도 상가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편의점도 뭐 위치만 좋으면 잘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도요,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해서 접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하더라도 점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비싸게 들어가고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건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분양가, 그래서 고임대료로 인한 임대 수요를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요즘 상가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 을지로 하면은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 2차 아파트가 분양은 완료됐는데 상가는 편의점, 공인중개소 딱 2-3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상가의 이익분이 많은데 미분양이 나면 또 시행사 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겠죠. 을지로 이 지역은요,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분양이 안 되고 임대 수요조차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 상가는 최근에 50%에 달하는 할인 분양에 나섰죠. 50%라고 하면 와, 반가격이네 하는 분들이 있지만 50%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분양받아서 임차를 못 구하거나 임차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그 말짱꽝입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나마 채워지는데 상가는 여기저기 텅텅 비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이 올 3분기에 8.3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입니다. 그나마 서울이니까 공실률이 10% 안쪽인데 이 공실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10% 공실이면 이건 뭐 양호한 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방 상황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숫자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6.3입니다. 부산의 명지국제도시라는 곳이 있죠. 여기 공실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1입니다. 지방상가가 지금 패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임대료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임차가 안 된다고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것이요, 임대료를 내리면 대출 받았을 때의 가치보다 낮게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사들이 분양을 할 때 주택시장 호황기 때 상가도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누렸는데요, 분양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상가 분양가를 정말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가가 비싼지도 모르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월세 받는다는 그런 설명만 믿고 냅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주택가격의 경우는 분양할 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의 한계가 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가에서 보전하려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가 정말 턱없이 비싸게 책정된 것이 대부분의 지금 상가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또 월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나는 겁니다. 아파트 내 상가, 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이 역시 비싼 가격에 분양받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분양받으신 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경제를 망치게 되고 또 경기가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또는 분양받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분양받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분양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13 대책으로 미계약분을 소진하고 또 부동산 PF가 어려웠었는데 그 자금 운용을 좀 쉽게 하려는 그런 정책 효과를 갖기 위해서 13 대책을 내놨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미분양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때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업장이 둔촌주공, 지금은 이름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 사업장이 가장 큰 이익을 봤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 중에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분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11월 29일에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요,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호반 그랜드 아파트라고 있죠. 여기도 22년에 미분양이 났었죠. 그런데 여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어떤 분은 이런 토로를 하죠.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다. 이것도 투기냐?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은 1,000만 원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이라는데 졸지에 나는 투기 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서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집값 하락과 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1, 2억씩 하락하는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못하기 때문이죠.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은요, 사실상 아파트 투기 세력의 활동을 눌러서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이 공사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PF 문제 이런 것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니까 특단의 대책이 나왔던 게 바로 지난 23년 1월에 나온 13 대책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둔촌주공 망했다, 분양받으면 수억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 등등의 온갖 예측들이 나오면서 둔촌주공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13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피가 5억이 붙었네, 7억이 붙었네 하면서 한바탕 또 투기 조짐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온 거죠.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입니다. 어떤 분양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 그리고 자금의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토론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좀 욕을 먹더라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인데요. 자금의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금이 부족했는데 분양받았다면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지만 솔직히 차후에 투자의 가치로서 사두려고 했다 고 하더라도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 회기도. 지난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관련 법안은 지난 23년 2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전매 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제 며칠 뒤 6일에 열리는 그 한 차례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고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다음 국회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 규제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미쳐서 날뛰던, 미쳐서 막 오르던 2021년 2월에 이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서 2년에서 5년 의무 거주 규제가 적용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가 전국에 몇 개냐면 66개 단지입니다. 주택 수로만 본다면 43,700가구가 좀 넘습니다. 법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줄 투표인 수가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은 표가 많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고 뭐고 간에 무조건 바로 바꿔줄 텐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게 이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좀 문제겠죠. 당장 이번 달부터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장이 자이 레디언트 2,840가구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둔천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32가구입니다. 여기가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분양권을 되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거주를 풀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실거주의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된다면 거래 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청약받은 분들 중에는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려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전세집을 빨리 빼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요즘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질 전세 시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폐지를 하면 부동산 연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어차피 지금까지의 부동산 폭등은 실거주자분들이 올려놓은 집값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또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받으신 분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폐지해준다면서 왜 안 해주냐 이거죠. 이래서 부동산 관련법은 고무줄법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폭등 억제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아이 뭐 또 박힐 텐데 뭐 하면서 정책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법이라는 게 약간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거주 문제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거주든 아니든, 지금 이사갈 타이밍이든 아니든 감당 가능할 때 집은 사는 거라는 것이죠. 솔직히 실거주 의무 폐지 안 해도요, 일시적 2주택자는 아무 처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집 사고 일시적 2주택이라고 우기면서 집 하나는 임대 주고 안 팔고 버티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금 다 내고 절차대로 한다면 또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세금을 다 내면 집이 여러 개 있다고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뻥튀기 해서 집값 올리려는 그런 세력이 문제지 다주택자가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의 입주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실거주가 아니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실거주를 하더라도 실거주 개념으로 좀 바꿔달라는 거다. 띄엄띄엄 거주를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좀 통합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최종 매도하기 전에 실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취득세 다 내고 집을 사서 월세 전세로 임대차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그것도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분양권 투기꾼이 더 늘어난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2012년 이래 13년 만에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이 훅 줄었는데요, 자산만 줄어든 게 아니라 빚이 많아졌습니다. 가구당 빚은 거의 1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요약 설명드리면서 부동산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중에 특히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감소세가 아주 커졌습니다. 22년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자산이 줄어드는데 가장 크게 한몫했습니다. 자산만 줄어든 게 아니고 집안 살림도 많이 좀 어려워졌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한 18%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것을 보면 23년 올해 3월 말 기준에 가구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한 2,045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평균치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평균치입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00만 원대라 이거죠. 이 금액에는 빚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 바로 집값 하락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올해 가구 금융 자산이 한 3.8% 증가했고 실물 자산의 경우는 5.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실물 자산의 감소는 부동산 중에 거주주택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하락이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 이거죠. 자, 이 이야기는 주택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10%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아직 전체적으로 10% 하락은 아닌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그건 부동산의 공시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산은 그렇고 가구당 부채는 또 얼마일까요? 9,186만 원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한 17만 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걸 좀 따져보면 부동산이 고가라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5.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에 드는 비용이 많은 거죠. 자산의 평균이 5억 2,727만 원인데 그렇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1년 전보다 2,062만 원이 줄어든 4억 3,540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화폐의 가치 역시 올라가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빚은 늘어난 것입니다. 이걸 지역별로 좀 봤더니 가구당 자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인데요. 서울의 가구당 자산이 7억 7,825만 원이고 이 중에서 부동산이 5억 7,492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2위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가구당 자산이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부동산 자산이 5억 4,484만 원이다 라고 조사가 됐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죠. 서울의 가구당 자산이 7억 7,825만 원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5억 7,492만 원이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렵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의 가구당 부동산 자산이 5억 7천여만 원밖에 안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아파트만 계산된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통계로 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참고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2,785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가구당 소득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5,48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과 또는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이런 경직성 비용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소득은 전년 대비 한 4.5%가 증가했고 가처분 소득은 한 3.7%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자, 가구소득 분포는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반대로 1억 원 이상의 가구는 20%입니다. 소득 순위 1분위부터 5분위의 격차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격차가 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순자산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지난해 140배에서 올해 119배로 줄어들었습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것도 0.605로 전년보다 살짝 감소하면서 좀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건 역시 격차가 더 줄어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당 지출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자 비용이 18.3%가 급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이자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렇게 이자 내기 바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부동산의 신규 분양 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살리자고 빚을 더 내서 사라고 부추길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통계청의 자료로만 본다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의 평균 금액이 100만 원 더 늘어난 1,259만 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 시장을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이 크다 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있는 분들의 가구의 67.6%가 정말 부담스럽다고 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33%의 분들은 우린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가구 순자산 감소는 조사 당시인 3월과 현재 사이에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가계 금융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다 해서 해석에 주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그 해석의 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부동산, 집값의 하락으로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품이 조금 줄어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집값의 거품이 조금이라도 좀 거치면 오히려 자산은 줄어드는지 몰라도 순자산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빚을 덜 내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빚이 줄어들면 뭐예요? 순자산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을 사줄 미래 세대 인구수도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0.6명입니다. 0.7명도 깨졌습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거 역대급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사줄 미래 세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집을 잘못 사면 어디 저쪽 변방에 집을 잘못 사면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남는 건 그 아파트 한 채일 것이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아파트 한 채마저도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순자산의 분포를 보면 50대가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순자산이 줄어들죠. 그런데도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사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갚을 수 있는 빚이겠습니까? 못 갚는 빚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70대 중반이신 어르신이 자산이 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면서 저보고 좀 가이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어르신 왜 여의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재건축을 하면 값이 2배는 뛰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께서 그 집이 재건축돼서 입주를 할 때가 되면 어르신 연세가 80대 중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 놀랐나 봤더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했지 내 나이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생각은 못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진짜 그렇네 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광풍은 이렇게 나이마저 잊게 하는구나 라고요.